안녕하십니까. 오늘 SYS 설용수 TV는 여러분들에게 잊어버리기 쉬웠던 내용을 좀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위급한 체제전쟁, 과연 방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승산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체제전쟁. 왜 갑자기 체제전쟁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지난 7월 27일이 우리는 휴전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 전쟁이 53년 7월 27일 휴전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북에서는 그것을 승전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소위 전쟁에 이겼다 그런 얘기죠. 사실상 전쟁은 그 당시 정확한 얘기는 북쪽의 피해가 엄청나게 더 컸고, 또 영토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동해안 쪽으로 가다 보면 속초로부터 38선 이 지역을 회복해서 강원도 고성의 일부 지역을 우리가 점령했고, 북쪽은 우리의 개성 지역을 남쪽으로 내려와서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태극기의 선처럼 선이 그어져 있는 거죠. 서부전선은 미군이 방어를 했는데 거기서 밀려났고, 동부전선은 한국군이 자기 조국의 땅을 한 치라도 더 찾으려고 3년간 고지전을 할 때 우리 국군들이 희생을 치르면서 그 철원 평야 같은 넓은 땅을 확보했던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전사상자라든지 산업시설의 파괴 등은 북쪽이 더 많은 피해를 봤죠. 왜냐하면 공중전에서는 거의 이쪽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난데없이 노병대라는 걸 거행합니다. 노병대. 소위 참전용사들이죠.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모아놓고, 김정은이 거기서 아주 노골적인 표현을 합니다. 처음으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군, 소위 국방 산하에 있는 군들을 전멸시켜버리겠다고 합니다. 이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번에 이종섭 우리 국방부 장관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합의를 하기를, 이제 금년부터는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한다. 그동안에는 문재인 정부는 그 연합훈련 자체가 형식을 띠고, 물론 코로나라는 그런 절대절명의 팬데믹도 있었습니다만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또는 그 성격을 좀 바꿔서 형식을 축소시켜서 진행해 왔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소위 프리덤 훈련을, 을지 프리덤 훈련을 실드라고는 소위 3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정비체제, 그러니까 적의 침략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의 훈련 체계를 정비하고, 2단계는 그들이 가장 공격의 1차 목표였던 수도권 방어 훈련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른 북진까지도 훈련을 하고 2단계 훈련에 돌입할 겁니다. 3단계는 중요시설 방어입니다. 원자력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항구, 그 외에 여러 가지 군시설, 또 민간의 집중시설, 이런 시설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어훈련, 그 다음에 소위 군수물자의 보급, 후방에 침투하는 적 게리라죠. 일종의 파르산들, 격퇴훈련, 이런 것들을 겸해서 전방위적으로 한국에서 어떤 전쟁이 났을 때, 심지어 미사일 전쟁, 핵전쟁까지도 대비하는 광범위한 훈련을 합의했습니다. 아마 8월 하순경에 돌입할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북한은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으면서 예정했던 3차 핵실험도 유보하고 갑자기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지도가 엄격히 떨어진데도 근거를 두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협을 느낀 나머지 북한 인민들에게 방어 체계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그들 나름대로 소위 자기들의 새로운 공격과 방어망을 구축하는 이런 상황으로 돌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체제 전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체제 전쟁은 상당히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 우리 정부가 수립됐을 때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던 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에 영향을 받은 많은 지도자들은 러시아식 혁명을 통해서라도 우리 조국 해방을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농민을 중심으로,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소위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 일어나면 중국에서도 바로 오사운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농민혁명을 통해서 모태동의 그 세력을 구축하고 그 세력이 중국의 국부군을 몰아냄으로 인해서 공산혁명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회주의적 형격의 혁명을 시도했던 많은 우국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분 중에 대표자가 이동희 국무총리를 지냈던 분이죠. 그분은 소련에서 직접 거사자금을 가져다가 사회주의 노선의 지향을 상해 임시정부에 사실상 강요했습니다. 근데 건전한 상식을 가진 김구 선생 이하 여러분의 독립수사들은 그런 일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주의 혁명보다는 조국의 미래를 멀리 내다볼 때 적어도 양식 있는 상태의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해서 좌우로 갈라졌다 하더라도 그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게 잠재워 가면서 조국 광복을 기다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해방과 동시에 남북이 갈라지고 거기서 체제를 선택할 수 없는 강요를 받게 돼요. 하나는 북의 사회주의 체제를 강요받은 소련 해방군에 의해서 북한 정권이 수립되죠. 남쪽은 미 군정이 통치하면서 미국식 소위 민주주의죠. 시장경제 중심의 민주주의를 도입하게 되고 거기에 선각자적 역할을 한 이승만 대통령이 서구 민주주의, 미국식 민주주의를 정확히 한국에 도입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민주주의 체제를 상당히 일찍 도입한 나라의 하나고 그 8.15 해방해가지고 48년 정부가 생길 때까지 이 한반도에는 엄청난 격동기입니다. 대표되는 박은영 이런 사람들은 이화영이 이런 사람들 국회 불합치에 있던 노일환이 같은 사람 모두가 다 전부 다 좌익사상을 가지고 소련 노선에 동참하는 사회주의적 체제를 요구했죠. 거기에 또 여운형이라든지 김규식 박사까지도 그 당시에 사회 풍토는 거의 인텔리들, 젊은 지식인들은 다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광복을 주장했을 위험성도 있었던 겁니다. 확실하게 반공 노선을 주장한 어른은 대표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를 선택한 겁니다. 이게 체제의 대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원할 때 단순한 어떤 정치체제 변화나 또는 영토의 통합만을 또는 단순한 민족의 통합만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선택된 체제 밑에 굳어져 버린 남북 간의 관계를 오늘 체제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일방이 어느 일방에게 체제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통일도 자유 대한민국에 의해서 통일되길 원하는 헌법의 기조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자유가 기본이죠.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를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통일 논의가 아니라 해방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남조선 해방, 남조선 혁명, 이게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체제가 위협을 받냐면 80년대 들어와서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정말 목숨을 건 민주화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투쟁을 합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도 이미 체제가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전향을, 지향을 요구했던 거예요. 우리 정치체제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반공이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원하고 있었지만 일부 젊은 사람들은 그때도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
그런 쪽으로 요구를 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들이 전면에 정치 일선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계기든 그건 헌법을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헌법 개정이 요구되면 그 체제 속에 바로 그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자유삭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국민이란 용어가 인민민주주의 체제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이야겠죠. 그걸 조금 보편적으로 표현해서 사람이란 표현을 써요. 인민을,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자 이게요. 그건 바로 북한의 주체 철학의 핵심 사상이 사람 중심 사상 아닙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주인이고 모든 걸 결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김정일이가 수령 영도론 체제를 만들어서 수령만이 오직 유일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은 전부가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는 전체를,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마치 내수는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김정은이고 내는 군과 당이며 사지백체는 인민들이다. 그러니까 내수가 명령하면 사지백체 모두가 일시에 같은 생각과 같은 이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끝없이 사상을 강요하는 겁니다. 사상. 이런 것이 다 체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체제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금까지 이 나라를 관리해왔던 정치 체제들이, 정치인들이 그 체제의 노선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처음에는 이태리의 공산주의자 1917년에서 31년까지 옥중 생활만 하다가 감옥에서 죽은 그람시라는 사람, 그람시. 그람시가 벌써 소비에트 혁명을 실패한 혁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혁명 이론은 좀 다르다는 거야. 그게 이름하여 네오마르크시즘이라는 거예요. 신공산주의. 그럼 막스 엥겔스의 기본적 사상의 틀은 안 바꿨지만은 정치 양식, 행동 양식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람시 이론은 헤게모니 이론입니다. 그람시 이론은 진지전 이론이에요. 그리고 어느 사회를 뒤바꿀 때는 혁명이 없이 어떤 군사적 피를 흘리지 않는 자연스러운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조직이든 들어가서 환경단체든 시민단체든 뭐 여러 가지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인권단체라 이런데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그 헤게모니를 쟁취하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그 자리에서 구축을 해라는 거야. 공산주의자들은 무장공비를 보내거나 지하조직을 통해서 암약을 하잖아. 암암리에. 그러다 탈로가 나면 그 조직 실체가 드러나오지 않습니까? 아로 같은 조직도. 근데 그람시 이론은 그냥 자연 생태계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시민운동 단체에게. 수많은 시민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린피아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또 희망소비단체라든지 심지어 주민자치단체까지도 국가기관인 주민단체까지도 마을까지도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자연스럽게 헤게모니를 갖게 되고 그 헤게모니가 갖게 되면 그 밑에 지하조직이 생긴다. 지상조직이 생긴다. 그 지상조직을 경제로 엮어라 그러니 경제공동체로. 그 영농법인이 마을 자치제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의 구상 속에서 나온 겁니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단체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젊은 그 혁명운동을 했던 사람, 과거 NL이나 NLPD 계열의 소위 운동권 애들은 기본적인 김일성 주사파라는 게 있잖아요.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그 실천하고자 하는 파들이, 학파들이. 그게 주사파예요.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정치사상 교육을 통해서 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대 기업들을 해체시키는 거죠. 또 필요한 것은 국유화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중소기업을 통해서, 소기업을 통해서 평등 이론을 실천하는 거죠. 이게 체제의 전쟁이에요.
체제가 상당한 위기를 맞는 체제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대한 노동조직, 거대한 교원조직 이런 것들이 다 체제 핵심 조직으로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그들의 헤게모니한 교육이 실행되고 또 어떤 노동운동이 명령에서 이루어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치 세력화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체제를 전환해버려요. 전쟁하지 않고도.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국민이 기대했던 것은 이 기울어진 위기의 체제를 바로 세워라. 바로 세워라.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로의 모습을 갖추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너무 북에 굴복하지 마라. 굴종하지 마라. 한미 동맹도 약화될 뿐 아니라 그 정상적으로 한국이 위기에 몰렸을 때 방어할 수 있는 훈련 시스템들 같이도 작동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이번 8월 하순경에 있을 수 있는 프리덤 실드라는 작전을 북에서는 굉장한 공격으로 알고 우리의 대응 전략으로 나타난 것이 당신들이 정 그렇게 나가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비대칭 무기,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남쪽을 윤석열 정부를 도태시키고 그에 의하에 군대를 전부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강경한 의조를 쓸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언어의 내용 속에는 그런 자기들이 공격용어를 쓸 수 있는 내용 속에는 이미 남쪽의 많은 정치 세력들이 소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식 사회주의 이론을 실현하고자 하는 체제 지지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충북 모처에서 적발된 충북 간첩단 사건, 그런 유사한 사건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가 정상적 조직에 침투해서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면서 똑같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해가지고 진지를 구축하고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걸 확대해가는 거예요. 과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갖고 있던 희망가게라는 것도 일종의 그런 사회 약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런 경제적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 예속시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마도로가 지금 쓰는 자기식 사회주의로선도 바로 체제의 전환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남미에 있는 부자 국가입니다. 석유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나와요. 그 미국이 대부분 석유를 수입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베네수엘라 미국에 팔아먹은 석유만 가지고도 먹고 살고 남아요. 근데 미국의 소의 모래에서 석유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차베스가 들어와서 사회주의로서는 전환하니까 미국은 자연스럽게 껄끄러운 관계가 돼서 무역이 줄어들고 단교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거지 국가가 됐어. 물가가 600%, 800%까지 올라가서 이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화폐 자체가 사용이 안 돼, 시장에서. 금덩어리를 갖고 와야 물건을 구매하고, 코인을 그 나라의 국가 정식 화폐로 만든다고 허상은 떨었지만 그게 실제로 가능치도 않아요. 비참한 나라로 전락해버렸어요. 매년 200만 명 샤이로 탈출해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 지금 정부가 휘청거리고 있는데 지지도가 왜 떨어집니까? 하나는 정책의 미스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이번에도 왜 학교 입학 학년을 1년 낮춰가지고 5살부터 하겠다. 그 불필요한 아직 시기가 상조인데 그런 정책을 내놓아가지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노출됐잖아요. 그러면 좀 자중해야 돼요. 뭐 때문에 나토 회의까지 참석해가지고 거기 또 이상한 사람을 끌고 가고 말이에요. 조건이 척척 잡히잖아요. 다듬어지지 않은 용어를 가지고 함부로 말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하는 그런 대통령의 소위 기자회견 같은 거. 이거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은 혼자서 자기가 다 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 훈련되지 않았어요, 아직. 언어도 아직은 세련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런 거 다 자중해서 고쳐가면서 최소한도 잘못하다가 실패는 아닌데 얼마나 위기입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공급이 중단돼가지고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 고가로 올라가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인프라가 세계적으로 오고 있고, 팬데믹 때문에 무역 적자는 나고 있고, 지금 우리 경제가 말이 아니잖아요. 국가 살림이.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때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지도자의 리더십이 나타나서 국민이 신뢰하고, 그를 지지하면서 투표해 줬던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를 읽어야 돼요. 좀 더 민의를 보듬고, 당내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고 당내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러죠. 어느 권력이 집중되거나 또 권력에 의해서 사람이 인사가 이루어지거나, 인사가 탕평하지 않았어요. 지역 안배도 하고 학교 안배도 하고 능력과 이것도 다 안배해야 돼요. 장관이라고 만능인 아닙니다. 얼마든지 안배해서 장관에 세워놓으면 그 전문 집단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인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서 좀 건전한 나라를 바로 세워서 적어도 30, 40% 이상 국민 지지도가 늘 따라 붙어 있어야 자신 있는 정책을 피지, 20%까지 내려가 버리면 대통령이 있으나 마나요. 그것이 바로 체제 전환의 계기를 주어버린다고 말이야. 이것이 체제 전쟁의 위기다라는 거야, 내가 말할 때. 그냥 앉아서 병신되는 것처럼 앉아서 체제가 전환돼 버려요. 그럼 우리 수출 역량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 해체되고, 또 특정 기업은 국유화돼 버리고, 국민들은 욕망이 없어지면 기업부터 모든 국민이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죽음의 사회가 와요. 죽음의 도시가 와요. 국가는 고령화돼 가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깊이, 마음속 깊이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바로 체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한국 사람은 고마운 줄 모르는 게 세계에 있대요. 첫째가 뭐냐?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산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거야. 둘째가 뭐냐? 대한민국이 세계에 그렇게 높은 경쟁력을 가진 과학 대국인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감사하지 못 느끼고 있다는 거야. 지금도 저는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이 없었으라면 우리 체제가 온전히 오늘 세계 경제 10위권 G7이냐 G8냐에 들어갈 만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부상이 가능할 것인가. 그때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켰기 때문에, 또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국민이 어쨌든 받아들이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부디 위험한 체제 전쟁,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고 정치적 감각이 떨어지면, 또 국민이 신뢰를 안 하면 체제 반론자들이 들어와서 체제를 뒤엎어버립니다. 가만히 앉아서 체제가 전환돼 버려요. 그들이 지향하는 인민민주주의 쪽으로, 또 사회주의 쪽으로 위험한 이런 위기 앞에 우리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오늘은 체제 위기 극복에 대한 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